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개 모집단을 비교를 할 때, 자료 수집 과정 혹은 이제 얻어진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풀어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 그, 크게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다루는 방법은 두 개의 독립표본이 주어졌을 때 추론하는 방법과 짝으로 관측된 자료가 주어졌을 때 추론하는 방법인 짝비교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특성의 자료 중에서 첫 번째 형태인 독립표본, 두 개의 독립표본이 주어진 경우에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우선 두 개의 독립표본이 둘 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섹션의 목표는 독립인 두 개의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두 개의 독립 표본을 가지고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의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모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모집단이 있다라고 두고 가정하고 아니면 머릿속에 그냥 그러한 모집단을 이제 상상하고 염두에 두고 이러한 비교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모집단이 존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예제 1에서의 모집단을 생각을 해보면 예제 1에서는 G에게 이제 병균을 투입한 다음에 랜덤하게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기존 약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을 투여를 했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모집단이 실제로 존재를 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모집단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가상의 모집단을 염두에 두고 그런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을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모집단이 존재하는 경우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지역의 가구 두 지역을 나눠서 A 지역과 B 지역을 나눠서 가구당 소득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경우 생각을 해보면 A 지역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하는 모집단이 실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B 지역에 있는 가구의 소득 모임인 모집단이 또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이제 1번에서는 모집단이 가상의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가상의 모집단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모집단을 세팅을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19마리를 택해서 랜덤하게 10마리, 9마리로 쪼갰는데 10마리에 적용을 하고 9마리에 적용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제 관측값이 당연히 모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 반응값들은 어떤 것을 모집단으로 생각했을 때 얻어진 표본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19마리 쥐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쥐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그런 가상의 많은 쥐들을 생각을 해서 각각의 처리를 했을 때 처리 1번을 적용하고 처리 2번을 적용했을 때 반응값들이 있겠죠. 근데 그 반응값들은 실제로 내가 투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처리를 적용했을 때 얻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반응값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 반응값이 뭐가 나올 것 같다. 자, 그래서 그러한 예상되는 반응값들의 모임을 우리가 모집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집단 1번, 모집단 2번이 있는데 모집단 1번은 많은 쥐들에게 처리 1을 적용했을 때 반응값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 예상되는 반응값들의 모임을 생각을 한 것이고요. 모집단 2는 처리 2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반응값들 전체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즉, 모집단 1과 모집단 2는 실제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집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모집단입니다. 자, 이러한 가상의 모집단을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해서 각각의 처리로부터 얻어지는 반응값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이제 그 반응값은 이런 가상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모집단을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두 지역의 두 지역의 가구 소득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A 지역 가구의 소득의 전체 모임, 그다음에 B 지역 가구의 소득의 전체 모임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조사하기 전에는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를 수는 있지만 조금 전 예제 1번과 같이 아예 그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즉 모집단 1은 A 지역에 있는 가구들의 소득 전체 모임으로 두고 모집단 2는 B 지역에 있는 가구들의 소득 전체 모임으로 둔다면 모집단 1과 모집단 2는 실제로 있는 그런 모집단입니다. 이러한 그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몇 개의 값을 추출하겠습니다. 즉 조사를 하는 것이죠. A 지역에 있는 가구 중에서 몇 가구를 선택을 해서 값을 조사하는 거고 B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실제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인 표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즉 예제 1번의 경우에는 가상의 모집단에서 우리가 추출한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한 두 지역의 가구 소득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샘플을 추출을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두 개의 독립인 표본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의 모습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그 방법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독립인 표본을 우리가 표시하는 이제 기호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표본은 한쪽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은 이제 X로 표시하고요. 다른 쪽 표본에서부터 다른 쪽 모집단에서 즉 말을 다시 쓰죠. 그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모집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편의상 모집단 1, 모집단 2라고 했습니다. 자, 모집단 1에서 추출한 관측값을 x1부터 xn1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모집단 2에서 추출한 표본의 관측값을 y1부터 yn2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표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두 모집단의 모습을 비교할 텐데요. 자, 비교할 때 이제 사용되는 통계량들을 몇 가지 우리가 먼저 기호를 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계산되는 표본 평균은 우리가 각각 x바, y바라고 표시하겠습니다. x바는 표본의 크기가 n1인 거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n1이라고 우리가 둔 거고요.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n2라고 둔 겁니다. 이때 x바는 x들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둘 거고, y들의 표본 평균은 앞으로 y바라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개의 모집단, 두 개의 표본이 있으니까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표본의 분산도 좀 구분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모집단에서 얻은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분산은 S1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분산은 S2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물론 S1 제곱을 계산하는 식은 N1-1, 첫 번째 표본의 크기 N1-1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Xi에서 X바를 뺀 것을 편차 제곱을 다 더하는 것이죠. I가 1부터 N1까지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S2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N2-1의 시그마 I가 1부터 N2까지 Y 제곱 Y 잠시만요. 네. 뭐야 되겠죠? Y I E 마이너스 Y 바의 제곱을 우리가 S2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은 X1부터 N1, Y1부터 Y2라고 두고요.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1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단에서 얻은 두 번째 표본의 표본 평균 Y바, 그 다음에 표본 분산 S2 제곱. 자, 근데 이 지금 표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독립표본이기 때문에 x1, x2, xn1이 서로 독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y1, y2, yn2가 서로 독립일 뿐만 아니라 x1하고 y1도 독립이고 x1하고 y2도 독립이고 모든 확률 변수들 사이가 전부 다 독립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로 묶었을 때 x1부터 xn1 그리고 y1부터 yn2를 다 섞어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전체가 독립인 확률 변수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자, x바하고 y바도 독립입니다. 그리고 S1 제곱하고 S2 제곱도 독립이 됩니다. 자, x하고 y들이 각각 독립인 거니까 x들을 가지고 만든 x바하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독립인 y들을 가지고 만든 녀석들하고도 서로 독립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1 제곱은 x1부터 xn1을 가지고만 만든 것이고 S2 제곱은 y들만 가지고 만든 건데 x들과 y들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S1 제곱과 S2 제곱도 서로 독립인 그런 특성을 가지겠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기호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비교할 것이 그 두 모집단의 이제 모수 중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많이 비교할 텐데요. 이런 평균을 이제 비교할 때 모집단의 분산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이제 각각 μ1, 시그마 1이라고 우리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 분산. 모집단 2의 평균과 분산은 μ2, 시그마 2라고 우리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1부터 yn2는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은 μ2, 표준 편차는 시그마 2로 쓰겠다. 분산은 이제 시그마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기호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x바, 지금 이 값을 우리가 앞으로 간단하게 x바라고 쓰겠다. 네. 그 다음에 s1 제곱 이 녀석이 되죠? 네. 자, 그럼 좀 지워야 될 것 같네요. y바, 그 다음 s2의 제곱. 그래서 앞으로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x바, y바, s1 제곱, s2의 제곱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 그 기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두 모집단의 이제 모평균 μ1과 μ2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비교를 이제 할 때 우리가 두 값이 이제 어떤 그 수치값일 테니까 두 값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루는 이제 추론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한해서, 즉 n1하고 n2가 각각 두 표본의 크기였는데요. n1도 충분히 크고 n2도 충분히 큰 경우에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 즉 μ1에서 μ2 뺀 거,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점추정, 주관 추정, 그 다음에 검정,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점추정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점추정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자, μ1 하나의 값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추정을 했었죠? x의 발을 가지고 추정을 했었죠? μ2 하나는 y 발을 가지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μ1 빼기 μ2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한다면 μ1을 x바, μ2를 y바로 추정하는 거니까 x바 빼기 y발을 가지고 μ1 빼기 μ2가 얼마일 것 같다라고 점추정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자연스러운 점추정량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구간 추정은 μ1-μ2가 어디쯤에 있을까 하는 범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하고 싶은데, 앞에서 우리가 10장이나 11장에서 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모수의 차이에 대한 점추정량의 분포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추정량인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분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검정에서도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을 해보면, 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정을 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여기서는 두 모집단의 차이 μ1-μ2를 우리가 어떤 적당한 가설을 이제 수립해서 μ1-μ2에 대한 가설을 수립해서 이 값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검정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즉
유무가설은 u1 빼기 u2 이 자체를 하나로 보고 이 값이 뭐 10이냐 아니면 h1 u1에서 u2 뺀 것이 보다 작으냐 이런 형태의 가설 검정을 아마도 우리가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보수의 차이에 대한 점추정량인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가 여전히 필요했었습니다. 10장 혹은 11장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무한추정 검정에서는 결국 점추정량의 분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추정량인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n1도 충분히 크고 n2도 충분히 큰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할 텐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x바하고 y바 차이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각각의 분포는 우리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x바도 정규분포, y바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최소한 근사적이긴 하겠지만 뭐에 의해서 그런 거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x바, y바 자체가 아니라 x바 마이너스 y바 즉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의 분포가 궁금한 것인데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x바하고 y바는 서로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서로 독립인 표본이기 때문에 x들만 가지고 계산한 x바와 y만을 가지고 계산한 y바는 서로 독립인데요. 자,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각각의 분포는 내가 알고 있다. 정규분포다. 그리고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의 분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자,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포가 우리가 쉽게 정해지는데요. 다음 사실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즉, 두 개의 확률 변수 x, y가 있는데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고 각각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독립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의 차이가 되는 차이인 x-y는 여전히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y는 정규분포가 된다. 자, 근데 정규분포라는 사실만 알면 평균은 뭐가 될까요? 쉽게 할 수 있죠? 그거는 mu1 빼기 u2가 되겠죠? 처음이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면 두 확률 변수 차이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의 차이와 같은데 x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평균이 mu1이 되는 거고 y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니까 u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x하고 y는 x바, y바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x하고 y를 생각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그거는 네. 사실은 이제 이 등식은 x하고 y가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상관없이 성립을 하는데 분산을 계산할 때는 조금 다르죠, 상황이? 이때는 x에서 y 뺀 거의 분산은 x의 분산과 y의 분산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뺄셈으로 되면 안 되죠.
덧셈입니다. 여기가 뺄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등호는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x하고 y가 독립일 때만 성립하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1학기 때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일반적으로 두 확률 변수의 사이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자, 분산은 사실은 이제 코베리언스 나타낼 수가 있는데, 코베리언스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전개를 할 수가 있어서 x와 x의 코베리언스, 결국 x의 분산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y의 코베리언스, 그것도 y의 분산이 되는 것인데, x하고 마이너스 y하고 x의 코베리언스도 더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보면 2배의 코베리언스 xy가 더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x하고 y 차이의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를 더한 거에다가 두 사이의 코베리언스를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x하고 y가 독립인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 x와 y 코베리언스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겠습니다.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독립이라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1학기 때 다룬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x의 분산과 y의 분산을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각각이 정기분포인데 독립이어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확률 변수의 덧셈 혹은 뺄셈도 정기분포를 이루는데,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이제 뺄셈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뺄셈만, 차이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덧셈도 뭐 똑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즉, 덧셈, x하고 y의 덧셈이나 x하고 y의 뺄셈은 모두 정기분포를 이루고, 이때 이 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보죠. 자, 1번과 2번을 조합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즉, n1하고 n2가 모두 30보다 크면 x바의 분포 정기분포, y바의 분포 정기분포인데 2번을 적용하니까 x바하고 y바가 독립이기 때문에 2번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x바도 정기분포, y바도 정기분포니까 2번의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내용을 적용했더니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기분포라는 얘기죠. 평균은 얼마일까요? 뺀 거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이 μ1 빼기 μ2니까 얘가 μ1 마이너스 μ2가 되겠죠. 그리고 분산은 뭐가 될까요? 각각의 분산을 더하면 되죠. 즉 n1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 시그마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우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특별히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x1하고 y, 그러니까 x들과 y들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x바하고 y바도 독립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x바하고 y바의 차이가 이와 같은 정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10장이나 11장에서 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이제 표준화를 하는데요.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당연히 x바 마이너스 y바 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x바 마이너스 y바의 평균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전체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건데, 표준 편차는 오른쪽에 루트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g라고 두면 g의 분포는 표준 전기 분포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g라는 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우리가 활용해서 μ1하고 μ2의 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그마 1, 시그마 2는 알지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10장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시그마 1, 시그마 2 대신에 S1, S2로 대체하더라도 이 전체 확률 변수가 거의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2를 모르는 경우에는 S1, S2를 가지고 대체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S1하고 S2를 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 분포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근사적으로는 최소한 근사적으로는 표준 정규 분포와 유사한 것이죠. 이 사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클 때 μ1 마이너스 μ2에 대한 구간 추정, 그 다음에 뭐죠? 검정을 하기 위한 x 마이너스 y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됐습니다. 혹은 x 마이너스 y 바를 이제 표준화한 분포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순례 구간과 가설 검정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내 구간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실내 구간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잡았던 확률 변수 g 여기서 보면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μ1 마이너스 μ2죠. 루트 s1 제곱 n1 더하기 n2분의 s2 제곱이죠. 자, 이 녀석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확률을 다음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등식을 g로 바꾼 다음에 x바 마이너스 y바까지 이제 집어넣게 되면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죠? 분모는 뭐 루트니까 절대값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되겠죠? 네. 절대값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얘하고 이 녀석의 차이가 기껏해야 분모랑 얘 곱한 거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μ1 마이너스 μ2가 어디 사이에 있다? x바 마이너스 y바를 기준으로 해서 뭐보다는 같거나 작다? 최대로 플러스 얘하고 얘 곱한 거 뒤에 2분의 알파 루트 s1의 제곱 n1 그 다음에 n2 s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여기는 똑같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1하고 뮤2의 차이가 이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따라서 우리가 뮤1 마이너스 뮤2가 있을 법한 신뢰도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신뢰도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가 되는 신뢰 구간으로서 이것부터 요거 사이인 구간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고 나니까 어떤 꼴인가요?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1 s1의 제곱 n2 s2의 제곱이죠. 자, 그런데 이 형태는 10장에서나 아니면 11장에서 했던 형태들과 비교해 보면 그 형태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건 뭐였죠? u1-mu2, 내가 궁금한 이 모수 차인데 그거에 대한 점 추정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G값 라고 쓰죠. 자, G값 쓴 이유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정기분포, 표준 정기분포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G값이 오는 겁니다. 11장에서는 이제 T분포로 활용했었는데 얘는 이제 T알파, T분의 알파 이런 값들이 왔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활용되는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값은 뭐죠? 이 값은 원래 분원분의 시그마 1의 제곱, 1분의 시그마 2의 제곱에 해당했었죠? 거기서 S1하고 S2로 지금 바꾼 것인데요. 자, 얘는 뭐죠? 사실은 X바 마이너스 Y바의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입니다. 즉, 점추정량 X바 마이너스 Y바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점추정량이 표준 오차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시그마 대신에 S1, 시그마 2 대신에 S2로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점추정량에 대한 표준 오차를 추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된 표준 오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정된 표준 오차. 네, 지금 글씨가 엉망인데요. 네. 지우고 다시 좀 정리를 하죠. 네. 이런 꼴이죠. 그래서 꼴만 생각을 해보면 그 10장에서나 아니면 11장에서 그런 형태가 동일한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점추정량이 x바 마이너스 y바고 추정된 표준 오차가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이다 라는 것만 나중에 떠올리면 꼴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지우고. 자, n1과 n2가 모두 충분히 클 때, 뮤1-뮤2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의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g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2분의 s2 제곱보다 크고,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g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2분의 s2 제곱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다. 간단히 나타내면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2분의 s2 제곱. 이것의 형태를 보면 점추정량,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한 점추정량인 x바 마이너스 y바가 앞에 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g 값이 오고, 그죠? 그 다음에 특정된 표준 오차가 해진다 라는 거죠. 네. 그 검정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유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미원 마이너스 미투가 10이다. 입니다. 미원 마이너스 미투는 10보다 작다. 이러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값, 즉 뮤1 빼기 뮤2가 10이냐, 혹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보다 작으냐 라는 이런 가설뿐만 아니라, 여기가 20, 20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30, 30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좀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델타 제로라고 쓰겠습니다. 자, 델타 제로 문자로 쓰긴 하지만, 우리가 가설 검정을 이제 수행하는 그 단계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U0는 이제 알려진 값입니다. 뮤1, 뮤2는 이제 당연히 모르는 값인 거고요. 이렇게 그 균무가설을 생각을 하고, 한번 검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먼저 검정 통계량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x바 마이너스 y바, 즉 뮤 마이너스 뮤2가 얼마다라고 하는 점추정량으로서 x바 마이너스 y바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 확률 변수 점추정량의 분포를 활용을 하는데, 이 녀석의 이제 분포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갖는 이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표준화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뭘 하죠? 뮤1 마이너스 뮤2가 아니라, 뮤1 마이너스 뮤2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그거를 이제 뺄 수가 없어서 델타 제로를 빼는 걸로 바꿉니다. 그리고 분모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값, 추정량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H0가 사실일 때, 사실일 때, 사실일 때, 자, 뒤에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H0가 사실이라는 얘기는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랑 같은 거니까, 결국 여기가 뮤1 빼기 뮤2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분포가 어떻게 되죠? 빈사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이다. 따라서 유의 수준 알파인 기강력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죠. 자, 기강력은 이제 뭐죠? 대립가설. 네, 대립가설 형태에 따라 다르겠죠? 자, U1 빼기 U2가 지금 여기 비교하는 값보다 작다라는 게 대립가설인 경우도 있고, U1 빼기 U2가 비교하는 값 델타 제로보다 크다를 대립가설로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U1 마이너스 U2가 대립가설에서는 델타 제로랑 다르다를 대립가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이의 경우에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면, 기강력은 첫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일단 기강력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검정 통계량이 G였습니다. 자, G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값이 나오면 H1이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죠. 자, x바 마이너스 y바와 μ1 마이너스 μ2는 점추정량 관계에 있으니까 엇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μ1 마이너스 μ2가 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좀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x바 마이너스 y바가 델타 제로보다도 굉장히 작게 나와야 되겠죠? 즉, g 전체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G가 C보다 작게 나와서 H1이 사실이라고 제1종 오류를 범하게 되는 확률인 것이죠. 즉, H0가 사실일 때, 다른 말로 G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인 상황에서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확률을 알파로 한다면 이거 뭐가 돼야 될까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어떤 기준값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은 앞에서 10장에서 여러 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G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G알파보다 작다가 1번 경우에 기억력이 되겠습니다. 2번 경우에는 동일하게 반복을 해보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뭐 따져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될까요? 앞에서 10장에서 결과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10장에서 하고 그 상황을 좀 비교해보면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가 일단 정해지고 그걸 통해서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정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분포가 H0 사실일 때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이러한 것만 알고 나면 나머지가 다 동일한 것이죠. 기강력 형태와 그 다음에 기준값들이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H0 μ1-μ2가 델타 제로다 라는 규모가설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하는데, 검정 통계량으로 지금 여기 델타 제로가 들어갔다는 것을 잘 구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정 통계량은 H0가 사실일 때 근사적일 수는 있겠지만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정보로부터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는 기강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대립가설에 대해서 유의 수준 알파를 갖는 기강력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나눠서 했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G알파보다 작다. 두 번째 경우는 G알파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G2분의 알파보다 절대값이 G2분의 알파보다 크다. 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신뢰구간, 그 다음에 지금 검정에 대한 것을 거의 그 10장에서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간단하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개의 기계가 있는데, 두 개의 기계는 봉지에 과자를 이제 담는 그런 일을 하는 기계인데요. 각각의 기계가 봉지에 담는 과자의 무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 기계가 담는 과자의 무게들의 평균과 B 기계가 봉지에 담는 과자들의 무게의 평균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A 기계로 담은 과자 봉지 50봉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을 조사했더니 453g, S1 표준 편차가 80g. 그 다음에 B 기계로 담은 과자 봉지 100봉지를 선택해서 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표본 평균 Y바는 401, 표본의 표준 편차 S2는 60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A 기계가 담는 모든 과자 봉지들의 무게의 평균을 모평균 뮤A라고 우리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 기계가 담는 모든 과자 봉지들의 무게의 평균을 모평균 뮤B라고 하고, 자, 이 두 값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내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뢰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뮤A와 뮤B가 차이가 어느 범위쯤에 있을까를 한번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신뢰 구간의 식을 생각을 해보면 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뮤B에 대한 점추정량 생각하는 거죠. 즉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인데 95%인 것이니까 G 0.025가 되겠죠. 그 값이 대략 한 1.96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값 N1 S1 제곱 N2 S2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주어져 있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53하고 401의 차이 52, 그 다음에 G 0.025, 1.96, 그 다음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이와 같이 N1이 지금 90이고 N2가 100이죠? 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9에서 77.1쯤 사이에 있겠다. 즉, A 기계가 담는 무게에서 평균 무게에서 B 기계가 담는 평균 무게를 뺀 것이 아마도 26.9에서 77.1 사이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뮤A가 뮤B보다 많이 큰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그 두 기계가 채워넣는 과자의 평균 무게인 뮤A와 뮤B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유의 수준 1%로 한번 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계속 검정을 많이 해봤으니까 검정 문제가 나오면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가설을 먼저 수립하면 H0가 뮤A 빼기 뮤B가 어떻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0이 아닌 것이고요. 차이가 없으면 뺄셈한 게 0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양측 검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검정 통계량은 물론 앞에서 한 것처럼 는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델타 제로인데 여기서 델타 제로가 0이죠. 0. 그 다음에 루트 S1 제곱 N1 S2 제곱 N2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앞에 있는 그 표본으로부터의 관측값들을 넣어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기각력을 생각해 보면 양측 검정인 거니까 앞에서 기각력을 생각했을 때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얘가
이 녀석이. 아이고, 아쉬워지네요. 네, 잘 그려봅시다. 얘가 뭐랑 비교하죠? G의 2분의 알파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데, 네, 여기가 잘못됐네요. 양력은 오른쪽 값보다 커지면 기억하는 거죠. 같거나 커지면. 자, 지금 유의 수준 1%니까 여기가 G의 0.005로 이제 정해지겠습니다. 그 값이 약 한 2.58 정도 됐었던 것 같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가 2.575, 2.58 정도 되죠? 검정 통계량에 대한 관측값은 4.06.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본 거니까 검정 통계량 관측값이 기준값인 G0.05보다 많이 크죠? 따라서 H0를 기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계가 채워넣는 과자의 평균 무게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이거를 지워야지 여기가 보이겠네요. 최종적인 결론은 A 기계와 B 기계는 넣는 무게가 차이가 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계산을 R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빠르게 한번 해보죠. 자,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인데요. 예제 3번에서는 두 평균 무게에 대한 차이의 95% 신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여기 이미 다 넣어놨고요. 자, 계산할 것은 네, X바하고 Y바 차이는 이제 뭐 금방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할 게 알파가 주어질 때 G2분의 알파를 계산을 해야 되죠. 알파가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0.05가 되고요. G 2분의 알파라는 값은 G 알파 언더스코어 2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죠. Q놈으로 계산하면 되죠. 1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SE를 계산해보죠. SE는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추정값을 스탠다드 에러니까 SE라고 넣죠. 물론 정확하게는 SE에 대한 추정값이긴 하지만 그냥 SE라고 쓰겠습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은 스퀘어 루트인데 위에 그 표준 편차를 표본의 표준 편차를 S1, S2라는 변수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S1의 제곱을 N1으로 나눠주고 S2의 제곱을 N2로 나눠준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그 값을 제곱근 택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값을 곱한 값을 이제 D라고 기록을 하죠. 즉 G 알파 언더스코어 2에다가 SE 추정값. 자, 그러면 프린트를 해보죠. 궁금한 게 X바에서 Y바 뺀 것이 결국 평균의 차이에 대한 점추정량인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일단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하는지 뒷부분을 출력을 하고 실제로 더하고 빼보죠. 자, 이렇게 하고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D까지 이러면 되겠죠? 자, Ctrl Alt T를 눌러서 전체 한번 한꺼번에 계산해보면 52 플러스 마이너스 25.099 맞나요? 52
플러스만 25.1이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한 결과가 0.99니까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순례 구간을 구체로 써보면 26.9에서 77.09 정도, 26.9에서 77.09, 그러니까 77.1 맞게 계산을 한 것 같죠? 자, 이제 4번도 한번 계산해 보죠. 이 값이 몇 원인지, 자, 1%로 검정을 하는 겁니다. 자, 4번에서는 일단 필요한 게 다 있진 않은데 일단 복사해 오죠. 자, 여기서는 이제 유의 수준이 1%니까 이걸 1로 하고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이제 양측 검정이었으니까 G2분의 알파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알파는 물론 0.0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필요한 것 같고요. 뭐 D는 뭐 굳이 필요 없는데, 또 필요한 게 그 비교하는 값이 필요하죠. 델타 제로. 여기서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니까 뮤 빼기 뮤2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보는 거니까 델타 제로를 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하는데 뭐 G0라고 조금 확실히 구분을 하죠. 이 녀석은 X바 마이너스 Y바 해서 뭘 빼나요? 델타 제로. 물론 여기서는 0이니까 뭐 뺄 필요 전혀 없는데 나중에 델타 제로를 다른 값으로 하는 경우에 위에 있는 값만 이제 수정하면 아래가 자동적으로 수정되도록 변수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뭘로 나눠도 되죠? 위에서 계산한 이 값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 값을 SE에 넣어 놨으니까 S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과 지금 비교하는 값을 봐야 되겠죠? 얘를 봅니다. G, 알파, E. 자, 비교할 때는 이제 G0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직접 써보면, if문을 쓰면, if abs G0가 G 알파 2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기각을 하면 되죠? H0 기각.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else라고 쓰고, 기각 다 보이죠? 이쪽에? 네. 못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p-value 뭐 따로 계산하는 말은 없었으니까 이 정도만 일단 해보죠. Ctrl Alt T를 눌러서 실행하면 여기 관측값 4.06, 기준값 2.575, 그다음에 기각 모두 그래서 본 이 결과와 동일한 것 같죠? 4.06 맞는 것 같습니다. 원하면 지금 p-value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겠죠? p-value 계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개의 독립표본을 가지고 추론하는 방법 중에서 표본의 크기 N1, N2가 충분히 큰 경우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